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 아주 이상한 광고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당신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지위가 올라간다. 광고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이 소문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의심하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고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심지어 그 가격은 7억 5천만 유로로 하나로는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한 나라가 신문을 통해 매물로 나온 상황일까요? 혹시 새로운 마케팅이나 주작?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광고에 실린 정보를 토대로 해당 국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시랜드 공국. 북위 동경 좌표를 따라가 보니 영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근처 해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나라로 보일 만한 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작이었겠죠. 라고 생각하던 그때 영국 에식스주 하리치항에서 약 11km 떨어진 해상 한복판에서 아주 낯선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대형 원형 구조물이 이 플랫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 상단의 이 직사각형 플랫폼은 약 166평 정도인데 축구장 10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칭 국가로 알려진 시랜드 공국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는 2차 세계대전, 적국의 수많은 폭격기가 영국을 향해 날아왔고 이때 영국은 인근 해상에 요새를 다수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랜드 공국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 구조물 역시 그때 당시 지어졌고 이름이 러프 요새, 해상 요새 중에 하나였죠. 이곳에서는 약 150명에서 300명의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인근에 접근하는 독일군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이곳은 다른 요새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 속에 방치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60년대, 당시 영국에서는 해적 라디오라는 게 성행했습니다. 해적 라디오는 정식 면허를 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배에 송신기를 달아서 바다 위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해적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로큰롤 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트는 방송들이었죠. 무엇보다도 심의가 없다 보니 마음껏 상업 광고가 가능했고 또 그게 주된 돈벌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팟캐스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영국에서만 청취자가 하루에 1,000만 명가량이었다고 전해지니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방송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육군 소령 출신으로 전역한 후에 해적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던 바로 이 남성, 패디 로이 베이츠. 1967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나온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해상 벙커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라, 여기는 해적 라디오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하기에 아주 적격한 곳이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러프 요새 같은 경우는 영국 영해 밖이라서 본국의 감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곧장 러프 요새를 향했죠. 하지만 당시 영국은 그 해적 라디오에 대한 규제를 점점점 더 강화하고 있었던 터라서 결국에 여기서 라디오 송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러프 요새를 자신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여기에 시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자신을 로이 1세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비롯해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이곳에 정착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선언은 그렇다 쳐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망망대해 이 한복판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둥 위에 세워진 이 플랫폼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여기는 과거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거주했던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이 사진은 내부 복도의 모습입니다. 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죠. 다음 이 사진은 주방인 듯 보이는데요. 꽤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음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시랜드, 비록 작은 국가였지만 거주자들에게는 나름의 신분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만의 화폐까지 발행했죠. 게다가 플랫폼 한쪽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뭔가 약간 국가다운 시스템이 점점 더 갖춰가는 것 같죠. 그렇게 국기와 인장, 우표, 여권까지 자체 제작하면서 정말 정식 국가로서의 구색이 점점 맞춰져 갑니다. 국기를 보시면 빨간색에 검은색, 흰색 줄무늬로 되어 있고 이 왕실, 그러니까 로이 1세라고 부르는 그의 왕실 문장에는 바다에서 자유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 특히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조차 시랜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베이츠 일가가 시랜드를 세운 지 1년쯤 되던 해입니다. 인근을 정찰하고 있던 영국 해군이 우연히 요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포착하고는 가까이 접근했죠. 그 당시 경비를 보고 있던 사람은 베이츠 공작의 아들 마이클이었는데 위협을 느낀 그는 영국 해군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시랜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당연히 영국 해군은 발칵 뒤집혔고요. 베이츠 일가를 퇴거시켜야 한다라면서 복잡한 재판까지 진행되죠. 그런데 판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랜드가 위치한 곳이 그 당시로서는 엄밀히 영국의 영해 밖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건 모름지기 재정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시랜드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 이들이 생각한 산업이 뭐냐면 바로 관광업. 워낙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던 1978년 독일의 한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시랜드 공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로이 1세, 즉 베이츠를 설득해서 이 시랜드 공국을 호텔과 카지노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이츠가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이후 독일인 사업가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무력으로 시랜드를 점령하려고 했죠. 이들은 로이 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마이클을 포로로 잡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점거합니다. 너무도 작은 국가긴 하지만 이건 엄연히 외부 침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랜드에 거주하던 국민 약 20명 정도가 힘을 합했고 무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마이클을 구해내는데요. 그리고는 역으로 그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뒀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시랜드 역사상 유일한 독립운동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 독일 정부는 이 시랜드에 붙잡혀 있는 자국의 인질들을 빼오기 위해서 외교관을 파견해야 했고요. 또 그 협상에 꽤 공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시랜드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시랜드 공국의 국가를 인정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국 전 세계에서 시랜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라고 알려진 건 정부, 국민, 영토죠. 그런데 시랜드는 UN 국제법상 인공구조물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독일로부터 간신히 국가를 지켜낸 로이 1세는요. 이후 자신의 아들인 마이클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2대 공작이 된 마이클은 아버지를 이어받아 시랜드를 대성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수도도 제정하고 여권도 만들어내고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결성하면서 상당히 어떤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시랜드에서 발행된 이 여권이 국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시랜드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여권을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쉬웠고 불법 여권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워낙 거주민이 얼마 없어서 실제로 발행된 정식 여권은 30여 개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 시랜드 공국 이름으로 위조된 여권이 무려 15만 장에 달했어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1997년 시랜드는 결국 자국의 여권을 말소시킬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게 끝이 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영토부터 3해리까지의 바다만 국가의 소유로 인정됐는데요. 현재는 그 영의 범위가 국제법상 12해리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바뀐 후 시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영해 안에 포함되어 버렸고요. 이후 영국과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골머리를 썩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거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쳐가던 차 하나둘 시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6월 23일에는 이 노후된 발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가 사망했고요. 그들이 국토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정말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죠. 다행히 몇 달 후에 재건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미 시랜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대 공작 마이클 베이츠는 2007년 1월 12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내걸고 시랜드를 매각하겠다는 아주 신박한 광고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광고로 인해 시랜드는 분명 한 번 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를 구매하겠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확실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본인이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렇게 시랜드 국가 매각을 검토하던 중 여기에 접근할 만한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다라는 이유로 거래는 결국 무산됐죠. 이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시랜드는 여전히 국가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들의 홈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시랜드의 신분증과 귀족 자귀를 판매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면 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금액을 좀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나로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다양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호기심으로 이 시랜드 자귀를 구매했다는 인증글들을 꽤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랜드처럼 독립적인 국가를 주장하긴 하지만 국제기구나 세계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집단들은 사실 꽤 존재합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약 120개 정도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약간의 괴짜들이 만들어낸 좀 무모한 억지 집단이라고 치부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 이 시랜드 공국은 국기에 수도, 화폐, 우표, 심지어 대표 축구팀까지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오늘까지 국가다라는 걸 외치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죠.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자들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통치와 권력을 원하는 무대뽀들로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